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서사문학의 이해와 창작, 스토리 만들기, 특히 이제 인물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물. 이 인물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이 소설에서 최종적으로 기억되는 요소가 인물입니다. 그래서 인물은 어떻게 보면 이제 소설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의 출발점이자 기결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가 주제를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착상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소설의 내용을 구성을 할 때 가장 먼저 할 게 이제 어떤 인물을 할 거냐.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물은 꼭 사람일 필요는 없고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예를 들자면 피노키오, 나무 인형이죠. 그 다음에 동물농장, 동물들 이야기죠. 그 다음에 외계인이 나올 수 있죠. 이 소설 관련돼서는 이렇게 여러 인물들이 나올 수 있지만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소설을 읽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인물이다. 예를 들어서 박경리 작가의 토지라는 소설이 있어요. 토지를 보면 누구 생각나느냐 하면 서희가 생각난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조정래 작가의 태백산맥이 있다. 이 태백산맥을 읽고 뭐가 생각나느냐 그러면 주인공 염상진 또는 염상구, 소화, 자 이런 인물들이 생각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물이라는 것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 인물이 소설을 구성한 요소들의 중심이 놓이는 이유는 자 이건 이제 113페이지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113페이지에 자, 마지막 줄을 보겠습니다. 자 113페이지의 마지막 줄이에요. 자 거기 보면 이제 인물이 소설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중심에 놓이는 이유는 뭐냐 이야기라는 것은 누가 무엇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무엇을 했다. 우리가 흔히 육하 원칙이라고 하죠. 자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물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14쪽에 그 세 번째 단락에 보면 김동인의 감자가 나오죠. 김동인의 감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주인공이 당연히 복녀죠. 복녀는 교육을 받은 한국인이라면 다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녀라는 인물이 이제 빈민촌에서 살게 되는 그런 환경 변화 이런 데서 출발해서 복녀의 죽음으로 이제 끝을 맺는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감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이 작품의 의미가 복녀 속에 집약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동의 원인이 나와요. 2번에 보면. 거기에 보면 기억에 남죠, 주인공이.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그 둘째 줄에 나오죠. 작품을 기억하는 이유는 독서 과정에서 주인공과 독자 자신을, 그러니까 주인공과 독자를 하나로 본다는 거죠. 자, 이걸 이제 일체화라고 하고요. 자, 이 일체화를 영어로는 이제 원니스라고 합니다. 원니스. 하나됨 이런 뜻이죠. 일체화를 쉽게 말하면. 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락의 첫째 줄에 보면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시약에서 비극의 효능으로 연민과 공포, 불쌍히 여기면서도 공포를 느끼는 거죠. 이 비극이. 이 비극이라는 것은 주인공이 갑자기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비극이거든요. 자, 비극이 나락으로 떨어져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인식. 아, 내가 세상을 참 헛살았구나라든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됐구나 이런 레커니션이라는 게 일어나야지만 비극이죠. 반드시. 자, 그다음 115쪽으로 이제 가보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단락에 낭만주 시대 학자들은 상상력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했는데 이 상상력의 근원이 바로 동정심이라는 거예요. 동정심. 같은 느낌. 이런 의미로 이제 쓰이겠죠.
영어의 이 심퍼시라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이죠. 공감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정심이란 뜻도 있는 거예요. 같은 느낌이니까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자가 재미를 느낄 때는 이제 독자가 그 소설의 상황에 자기를 옮겨 놓을 때라는 거죠. 하나가 될 때 그 뭡니까 이 재미를 느끼는 거죠. 그 주인공이 되어서 마치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주인공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인물과 사건 중 어느 요소가 우선인가 이런 논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 인물이 먼저냐, 이런 식으로. 자, 116쪽을 보시면 첫째 줄에 116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자, 116페이지. 이 만세전이 나오죠. 엄상섭의 만세전. 이 만세전의 주인공이 이인화예요. 이인화. 이 이인화는 일본 유학 중인 자였죠. 그래서 아내가 위독하다는 정보를 받고도 그런 뭡니까 술집을 전전하죠. 그러다가 귀국길에 오르고 이제 귀국하면서부터 일본으로 돌아가기까지 과정에서 이제 인화가 겪게 되는 사건을 중심으로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에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인물이라고 하는 경우는 인물은 그냥 기능적 요소에 불과하다. 사건을 전개하기 위한 기능적 요소에 불과하다. 자, 116페이지 두 번째 단락이 나와요. 라고 주장한 학자들도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사건이 중요하지. 그래서 이 러시아 형식주의자 그 이윈 프로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로프는 러시아의 민담을 분석을 해서 이야기에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요소들이 공통적으로 있음을 다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한 31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단락에 보면 프로프와 같은 구조주의 학자들에게는 죽었다, 사랑했다, 떠났다 등의 기능적 요소가 중요하지 누가에 해당하는 인물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헨리 제임스라고 하는 또 유명한 그 소설가죠. 이 헨리 제임스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작중 인물이란 사건을 결정하는 것 이외의 무엇이겠는가? 사건이란 작중 인물을 설명하는 것 외의 무엇이겠는가? 그러니까 사건을 설명하고 인물은 이 말의 의미는 사건 설명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인물을 설명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를 좀 잘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117쪽에 보면 이 만세전의 사건들은 인물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내성적이고 우울질 성격 이런 것들은 이제 인물이 겪는 사건의 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물이라는 것은 이제 사건과 공생을 하는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7쪽이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그래서 이제 만세전에서는 인물의 심리적인 특징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만세전에 대한 이야기가 또 설명이 되고 있죠. 이 만세전에서는 인물의 그러한 심리적인 특징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 분위기를 잘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쭉 써놨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인물의 특징 118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118페이지에 보면 인물의 특징이 나와요. 자, 인물의 허구성이 나왔죠. 인물의 허구성. 자, 거기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아까도 좀 설명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셋째 줄에 동물농장 경우는 이제 동물이 주인공이죠. 우화적인 작품의 인물. 또 어린 왕자는 외계인이 주인공이에요. 어린 왕자는 외계인의 주인공이죠. 피노키오는 나무 인형이죠. 동물농장은 동물이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이 아닌 경우에도 이렇게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물은 그래서 이제 소설의 인물이 허구적 요소다. 그러니까 결국 이 소설의 인물은 허구적 요소라는 거예요. 허구적 요소. 그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소설의 인물은 실제 인물하고 똑같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119쪽의 세 번째 줄에 보면 인물이 실제 존재하는 누군가와 똑같다면 역시 독자들은 동일시하는 경험을 차단당하게 된다. 실제 존재하는 누군가의 문제이므로 독자 자신의 문제로 여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하지 않으면서도 실제하는 것처럼 보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게 바로 이중적 성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 인물의 이중적 성격이 뭐냐? 이것은 실제 하지 않으면서도 실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라는 거죠. 그런 의미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이제 포스터 이야기가 나오죠. 이 포스터는 소설의 여러 측면이라는 책에서 인물을 설명할 때 이식과 순화라는 말 썼다고 나오죠. 이식과 순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식은 이제 옮겨 심는다는 뜻이죠. 이식한다. 옮겨 심다. 이 순화라는 것은 작가에 의해 재창조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이제 순화죠. 그래서 이 포스터는 거기 그 세 번째 단락 넷째 줄에 인간 생활에서 밑줄 치세요. 가장 중요한 사실을 출생, 음식, 수면, 애정, 죽음으로 이제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사람들과 소설의 주인공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 내용을 써놨습니다. 그런 내용을 쭉 이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20페이지의 셋째 줄에 보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작가가 자신이 창조하려는 인물에 대해서 스스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려는 인물, 성격, 역할 등을 머릿속에 미리 그려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동감이 나오죠. 120페이지에 보면 생동감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편성, 거기 그 두 번째 단락 셋째 줄에 보면 보편성이란 말이 있어요. 생동감은 인물의 생명에서. 자, 거기 이제 밑줄 좀 치세요. 두 번째 단락 셋째 줄에. 이 보편성은 유형하고 같다는 거죠. 유형.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놀부하면 어때요? 심술쟁이죠. 햄리하면 우유부단함이죠.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니까 또 이제 개별성은 그 사람만의 독특한 성격 이런 건 이제 보편성이고 또 개별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이제 개성이라고도 합니다. 120페이지 마지막 단락이에요. 그래서 어느 기업가를 그린다고 할 때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 황금 만능주의자, 추진력이 강한 사람 등으로 제안하면 보편성만 강조되는데 구화 의식이 강하다거나 술만 마시면 운다거나 또 담배 파이프의 수집에 집착한다. 이러면 이제 개성을 지니는 인물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형적인 인물, 특히 이제 121쪽이 두 번째 단락에 나오죠. 네 가지가 있는데 초월적 인물, 보편적 인물, 개별적 인물, 전형적 인물인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여기 네모 쳐놓으세요. 전형적 인물에다가 네모. 그러니까 보편성만 강조되면 그 보편적 인물, 개성만 강조하면 개별적 인물이라는 거죠. 이 전형적 인물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단락에 이제 그 세 번째 줄부터 또 밑줄 치시면 그럼으로써 다음에 전형적 인물은 사회적 기능이나 위치, 역할을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고 또 살아있는 인물로서 독자에게 생동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22쪽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122쪽으로 넘어가서 보시겠습니다. 거기 그 첫째 줄부터 볼게요. 122쪽의 첫째 줄을 보십시오. 자, 122쪽으로 이제 넘어가면 이창동의 이제 작품이 나왔죠. 이창동의 녹천에는 똥이 많다. 이런 작품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작품에 형제가 등장한다. 형제가. 두 사람 사이에는 메우기 어려운 사회적인 고립하에 있어요. 형이 부조리한 사회에 야합해서 사회적 이치를 유지하는 인물. 동생은 부조리한 사회에 항거하는 인물이에요. 형과 동생이 완전히
다른 경향을 가지고 있죠. 그 형은 그 학교 급사에서 고난 끝에 교사의 일은 자수성가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장의 눈에 나지 않고 도달한 교사직을 유지하려고 하죠. 그래서 교사들의 동태를 교장에게 고자질하고 이런 비윤리적인 행위도 마저 파악하지 못한다고 나오죠.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있고, 동생은 불의를 밝히고야 마는 그런 성격이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두 인물의 어떤 대조를 통해서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겁니다. 자, 인물과 어울림의 법칙이 3번에 나오죠. 거기에서는 이제 인물에 대해서 이제 작가가 창조를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세 번째 줄에 그 밑줄 치시면, 김동희는 인형 조종수를 파악하고 작가가 인형을 조종하듯이 인물을 지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말 나오죠. 이걸 이제 인형 조종술이라는 말 씁니다. 김동인이 이제 이야기한 말이죠.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인물이 그래서 살아있어야 되고 생동감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3쪽을 보십시오. 123쪽. 세 번째 줄. 때로 작가들은 김동인이 생각한 것처럼 자신이 창조한 인물에게 독재를 행사하려고 한다. 그래서 작가의 마음대로 사랑하게 하고 자살하게 하고 떠나게 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럴수록 이제 독재가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독재자가 되려는 작가들에게 주는 포스터 경고, 그 밑에 박스가 하나 나오죠. 123쪽에 일상생활은 일상생활의 법칙에 의거하고 소설 속의 생활은 소설의 법칙에 의거한다. 이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 작가는 인물을 설정하기 전에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완벽하게. 그렇죠? 그래서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환경에서, 그리고 나서 자기 환경에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지금 어항 이야기가 나오죠. 어항이라는 환경을 자신이 조성했지만 물고기는 그 어항에 놓고 나면 물고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죠. 내가 왼쪽으로 움직이라고 해서 왼쪽으로 움직이고 오른쪽으로 움직이라고 해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죠. 우양우 좌양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물고기들에게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어항 속에 이제 뭐 어항이나 모래 또 뭐 거기에 뭐 물레방아 같은 거 또 해초 조약돌 넣고 금붕어를 넣는 것은 이 작가의 마음이지만 거기에는 물고기를 어떻게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작가의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다. 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인물은 이제 소설의 환경 속에서 잘 맞춰가서 살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24쪽의 둘째 줄에 보면 이 작가는 인물을 창조할 때 동시에 인물이 살아갈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물 만들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파트가 인물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이 등장인물의 성격을 잘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인물이 어떤 자신의 기능을 이제 부여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써놨죠. 그래서 이제 이제 뭐 여러 기능이 있어요. 이 등장인물들의 기능, 예를 들어서 뭐 작가의 대변자로서의 기능도 있고 또 소설 사회학적 기능, 심리학적 기능, 행동의 주체 기능 등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행동의 주체 기능은 인물이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행동의 주체 기능이라는 게, 행동의 주체 기능이라는 것은 인물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성으로 집중화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인물들은 이제 접점, 그러니까 인물 이제 소설의 인물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접점이 바로 이제 크게 본다면 욕망, 감정, 이념, 의지, 인식 이렇게 5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쭉 설명이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등장인물을 제시하는 2가지 방법이 바로 이 설명과 묘사입니다. 설명과 묘사. 이게 이제 등장인물을 제시한 2가지 방법이죠. 이런 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거기 127쪽을 보시면 세 번째 단락이 나오죠. 설명 동그라미 치세요. 인물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이죠. 자, 두 줄 내려가서 묘사 동그라미 치시고요.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은 직접적이고 그다음에 묘사는 간접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방식이 그 다음 단락에 보면 다르게 표현되는데 디에게시스, 미메시스, 설명적 방식, 그다음에 극적 방식, 조망적 서술 장면, 그다음에 장면적 서술, 말하기, 보여주기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이 설명과 묘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걸 이제 다시 좀 정리를 하자면 자 설명이 있고 자 이게 이제 묘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설명이라는 것은 직접적이다. 자, 묘사는 간접적이다. 자, 그 다음에 설명을 이제 뒤에 게시스라고 하고 묘사를 미메시스라고 한다. 설명이니까 당연히 이 설명이니까 이건 뭐겠습니까? 설명적 방식이겠죠. 묘사니까 극적 방식. 설명은 조망적 서술. 전체적인 것을 조망해 준다는 거죠. 자, 묘사는 장면적 서술. 설명은 말하기. 묘사는 보여주기. 자, 말하기는 텔링. 보여주기는 쇼잉. 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예문이 나오죠. 김동인의 감자라는 작품과 유진호의 김강사와 티교수라는 작품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 김동인의 감자를 한번 읽어보면요. 복년은 원래 가난은 하나마 정직한 농가에서 규칙 있게 자라난 처녀였다. 이전 선비의 엄한 규율은 농민으로 떨어지자부터 없어졌다. 하나 그러나 어딘지 모르지만 딴 농민보다는 좀 똑똑하고 엄한 가율이 그의 집에 그냥 남아 있었다. 자,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 감자라는 그런 작품은 간접적이다고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걸 직접적인 방법이다. 자, 직접적인 방법을 설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제 그 밑에 유진호의 김강사 T교수를 보면 이 T교수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T교수는 겨울 동안에 몸이 한층 더 뚱뚱해진 것 같았다. 아무리 추워도 답답하다고 바지 밑에는 잠뱅이 하나밖에 안 입고 다니건만 얼굴은 기름이 번질하게 흐르고 붉은 빛이 이글이글하였다. 자, 이것은 당연히 어때요? 이 묘사가 작품의 묘사가 간접적인 묘사죠. 간접적인 묘사.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간접적인 방법이죠, 방법. 그러니까 간접적인 방법이니까 묘사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인용문 A는 설명이고 B는 묘사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쓰는 거죠. 그래서 A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복녀가 자라는 가정의 분위기를 요약적으로 설명하죠. 원래 가난하지만 정직한 농가에서 규칙 있게 자라난 처녀였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복녀가 가정교육을 잘 받았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설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락의 둘째 줄 끝에 보면 나오죠. 설명은 이처럼 인물에 대한 정보를 일방적으로 독자에게 전달한다고 나오죠. 그게 설명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28쪽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인용문 B는 나오죠. T 교수를 묘사한 내용이다. 이 작품에는 김강사와 T 교수가 대비적으로 등장하는데 김강사가 실력은 있으나 돈이 없어 강사에 머무르고 있는 반면 T 교수는 부정한 산으로 교수직에 앉아 있는 사람이다. 그런 T 교수의 외모에 대한 묘사는 성격을 이제 내면적으로 감지하도록 해주죠. 예를 들면 뚱뚱하고 기름이 번질하고 붉은 빛이 도는 얼굴.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객관적으로 교수직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의 건조하고 긴장된 일상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런 외모 묘사를 통해서 어디에도 T 교수는 게으른 사람이다. 혹은 농땡이다. 엉터리 교수다. 라는 규정을 볼 수 없더라도 독자들은 이제 어떤 인물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을 묘사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9쪽에 이제 보시면 129쪽에 또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이 박스가 나오죠. 여기 별 3개를 쳐놓으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직접 묘사와 간접 묘사가 있어요. 직접 묘사는 뭐냐? 전지적 자각에 의한 직접적 한정적 요약, 나레이터에 의한 직접 묘사, 작중 인물에 의한 직접 묘사. 이 직접 묘사는 다 보면 직접적이라는 말이 계속 들어가고 있죠. 근데 간접 묘사는 에펠레이션. 이 에펠레이션은 이제 명명법이라고 하죠. 명명법. 이름, 주인공의 이름을 보면 어떤 인물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외양묘사, 대화, 행동, 환경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간접묘사다. 자, 거기 129쪽에 밑에서 3번째 줄 위로 올라가서 거기 밑줄 치세요. 설명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제시, 서술자의 판단과 해석을 전달하고, 묘사는 지각작용, 감정이입의 효과를 자아낸다. 자, 13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30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 사건과 이제 사파가 나오는데, 이 사건은 쉽게 말하면 큰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사파는 작은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피소드라고 이야기하죠. 영어로 말하면 에피소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호석의 메밀꽃 필 무렵의 이 마지막 부분이죠. 거의 이제 보면 왼손잡이가 사람을 때린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특히 그 131쪽의 마지막 줄에 거기 밑줄 치세요. 왼손잡이가 사람을 때린다. 그러니까 주인공 허생원의 당나귀를 두고 장터 아이들이 허생원을 놀리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그 허생원의 현 위치를 알려주면서 이제 넌지시 암시를 하는 거죠. 왼손잡이라는 사실. 이게 이제 그 나중에도 이제 이 왼손잡이가 또 한 번 나와요. 여기 이 부분은 이제 마지막 부분은 아니고 이제 앞부분 중간 뭐 이 정도에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부분에 왼손잡이란 말이 한 번 더 나와요. 이 동의가 왼손잡이.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 부자 관계를 암시하는 거죠. 자, 이런 걸 암시하는 복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물의 특성을 충분히 살려내는 것이 소설에서는 중요하다. 성격을 구현하는 세부자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인간의 속성을 활용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의 속성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 인간의 속성 거기 나오죠. 인물의 외모를 보고 취향, 그다음에 대외관계, 언어, 심리적인 특징, 그다음에 인물의 사회적 환경, 생각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그 인간의 속성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모가 예를 들어서 의상의 특징이라든가 신체적인 특징이라든가 얼굴 표정, 걸음걸이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취향은 뭐 좋아하는 음악, 즐겨 입는 의상, 그다음에 잘 가는 이제 카페나 술집. 대외관계는 친한 사람들의 특징, 또 이성에 대한 의식 이런 거겠죠. 언어는 말투, 사투리, 말버릇 이런 거겠고, 심리적인 특징은 기질, 그다음에 열등감, 우월감이겠죠. 자, 인물을 그려내는 몇 가지 기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제 장명법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아까도 한번 나왔지만 에펠레이션이죠, 에펠레이션. 그 장명법이라는 말이 좀 어려우면 이름 붙이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름 붙이기. 이름을 붙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복녀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에펠레이션 두 가지가 있죠. 이름 그대로의 어떤 특징을 가질 수도 있고요. 이름과 정반대의 특징을 가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동인의 감자의 여주인공이 복녀인데 복이 많은 여자가 아니라 복이 전혀 없는 여자가 되는 거죠. 이럴 경우는 이제 이름과 정반대의 특징을 가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백제어법. 그 이번에 나오죠. 이런 경우가 이제 일기문이라든가 편지문 같은 거 이런 거죠. 대표적인 게 최서의 탈출기가 나오죠. 최서의 탈출기가 서간체, 편지글이라는 소리죠. 서간체라는 것은 편지글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 이러면 이제 호기심을 유발합니다. 이 서간체 글이. 그런 특징이 있죠. 그리고 이제 과장법도 있고요. 풍자법이 있어요. 풍자법이라는 것은 웃기게 표현하는 것을 풍자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물이 소개되는 양식을 보시면 133쪽에 자기 인식과 자기 표현 이런 게 있고요.
회고를 한다든가 이런 거, 타자에 의한 인물 소개, 다른 사람이 그 인물을 소개한다는 거죠. 이야기 밖에 있는 서술자에 의한 소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뭡니까? 3인칭 전지자 서술 시점이죠. 전지자 시점이죠. 그런 데서 이제 소개하고요. 자, 인물의 내면을 제시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그 내면화를 통해서 이제 특히 이제 현대 소설에서 이런 내면 상태가 잘 나타나 있어요. 이 내면화 이런 것들은 현대 소설에서 이제 잘 나타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인물의 내면, 근데 이 인물 내면 세계는 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인물의 내면화는 직접적 진술이 있고 또 하나는 내적 독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내적 독백은 현대 소설에서 새롭게 개발된 방법이 내적 독백이다. 서사문학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기법으로 서술자의 간섭 없이 이제 인물이 발화되지 않는 생각들을 직접적으로 즉각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 내적 독백은 이제 인물의 입으로 말해지지 않는 독백이다. 그래서 이제 이 내적 독백과 의식의 흐름 기법이 나오죠. 심리학적으로 간접화된 제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 염두에 두셔서 이 4장에 나오는 인물에 대한 특징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책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